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부탁해요. 민원연 신문모니터. 부탁해요 특집. 부탁해요. 부탁해요. 이거 나 그걸 하려다가 제가 내가 예능인이 아니라서 혹시 이거 해봐. 이덕화의 목소리로 실제 목소리로 부탁해요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부탁해요 특집으로. 네. 자, 시작해 봅시다. 뭘 부탁하는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들었는지를 살펴봤는데 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최저임금과 52시간,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국민연금입니다. 이 세 개가 사실상 거의 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잡았습니다. 네, 한 달치의 언론 를 살펴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희가 일일이 팩트체크를 하거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저는 언론사에게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보고서들을 좀 많은 언론사들이 보시고 지금 조중동 그리고 한국경제 매일경제가 이런 식의 헛소리들을 늘어놓고 있구나. 그러니 이것을 좀 팩트체크 해야겠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많은 그 사례들이 나왔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요것을 어떻게 이제 했는지 보도량부터 보죠. 제가 모니터 기간이 작년 12월 15일부터 1월 11일까지 4주간 했거든요. 근데 보도 건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어요. 4주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키워드로 들어간 기사예요. 그 기사가 982건이나 나왔어요. 다 합해서? 네. 7개 신문사가. 그러니까 실제 발행일이 24일이었거든요. 이 기간. 하루에 40건씩의 기사가 최저임금 내지는 주 52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보통 명사 수준 아닙니까? 거의? 뭐 오늘 이런 거 검색해봐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뭐 진짜 뭐 계속 모든 사안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기간에서 가장 많이 한 건 사실 한국경제 매일경제이거든요. 한경이 220건, 매경이 190건, 조선일보가 176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야, 이 조선일보도 한경 매경에는 밀리네. 동아 119, 중앙 115인데 한겨레 79, 경향 83. 뭐 이 정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일단 보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례들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제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이걸 막 분류를 억지로 하긴 했지만은 좀 아무튼 뭐라 그래 창의성들이 있어. 내가 창의적이죠. 네, 창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 우리 역설하면 맨날 하는 말이잖아.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것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역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주장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걸 쭉 읽어봅시다. 네, 첫 번째는 조선일보가 최저임금 소송 80%가 영세 업주 직원 을대을 갈등 이런 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을과 을의 갈등이 심해졌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이 선고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43건 중에서 본지가 임의로 추출한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한씨처럼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8건을 차지했다. 최저임금은 인상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리한 인상의 여파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지가 임의로 추출하고 그럴까? 43건 중 왜 궁금해. 10건만 해가지고 그중에서 8건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임의로 추출한 게 아니고 그런 것만 추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43건밖에 안 되는데 그거 좀 전수 분석하지. 그거 뭘 또 그렇게 임의로 추천을 10건을 해가지고 웃기잖아요. 전수 분석한 결과 자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임의로 추천하지 않았을까. 엎어버렸어. 어휴, 43건씩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갈등이 안 보여. 그래서 아니 엎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냥 8건, 그러니까 소사공이들이 이제 8건을 차지했다. 요 8건만 얘기하기에도 좀 민망했는지 10건을 분석했더니 8건이 나왔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삶이 더 어려워졌대. 세상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왜? 네, 한국경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저소득층 삶 더 궁핍해졌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최저임금을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2자릿수로 올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명목으로 세금까지 퍼부었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더 궁핍해졌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내놓은 2018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11.3% 증가할 동안 하위 20% 가구 소득은 22.6% 감소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랬죠. 오늘 보고서는 팩트 체크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 좀 팩트 체크 해주세요.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 네. 부탁해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팩트 체크하려고 붙잡고 있다가 세월을 보내느니 빨리 이거 싹 모아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헛소리들이 있다. 근데 이게 헛소리인지 아닌지 매우 심란하다. 이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계 동향 조사를 했더니 상위 20%의 가구 소득은 11.3% 증가했는데 하위 20%의 가구 소득은 22.6% 감소했다. 그러니 이것이 이 통계청 결과가 결국은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려워진 건 팩트지만 네네. 그게 왜 최저임금 때문인가?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최저임금 때문이야. 그렇죠. 기승전. 앞으로 내용이 다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한국은행 보고서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네, 매일경제 최저임금 피해 일용직 영세업체에 집중이라는 기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용은 최저임금은 올해 초 16.4% 오르면서 1차 충격을 줬다. 네. 새해부터는 다시 10.9% 오른 8,350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라 2차 충격이 우려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두 개의 보고서 요지는 이렇다. 최저임금은 전 국민, 전 기업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산업이냐, 또 누구냐에 따라 달랐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은 영세한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크다는 분석 결과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인 게 영세한 사업장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돈을 줘야 되니까 힘들어. 그런데 저임금 근로자는 안 힘들어요. 그쵸. 좋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데 뭐. 그런데 물론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역설이잖아. 저임금 근로자한테 돈을 못 주니까 자른다는 소리거든 지금. 내보내겠다. 아니면 그 시간수를 근무 시간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근무 시간을 줄이더라도 좋아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조금이라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 결국은 영세한 사업장에게 힘들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내용들이 쏙쏙 끼어든다는 거죠. 이게 가짜뉴스 수법 아닌가요? 보통 다 맞는데 한 개 슬쩍 다른 거 집어넣는. 아니면 다 맞는데 상관관계를 이상하게 한다든지 인과관계를 이상하게 한다든지. 선호관계만 있는데 인과관계만 선호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말한 거는 최저임금의 역설로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해고대란이 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겁박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올라가요. 수위가 계속. 점점. 해고대란이 온다는데 이게 관련 보도가 지금 제이 씨가 적어놓은 거 보면요. 아주 대표적인 이게 전체 뭐 아주 정교하게 뽑아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이미 조선일보에서 4건, 중앙일보 2건, 동아일보 1건, 한국경제 1건이 다 해고대란을 겁박하는 그렇죠. 이런 보도예요. 오히려 해고를 하라고 막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제목만 보면 진짜 아픈 게 한국경제 내년이 더 두렵다. 감원 칼바람. 참. 동아일보 30년 함께한 숙련 기술자 내보내. 정부 눈기 있는지 묻고 싶어. 이건 진짜 최악이다. 이건 진짜 대박이었는데. 중앙일보 네. 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 8,350원의 아우성. 그리고 조선일보 조선일보 이게 제일 웃겼죠. 주유수당 뭔지도 몰랐는데 이대로면 줄도산. 이 소상공인들의 주장. 요거를 이제 했어요. 자,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네. 방금 차장님께서 읽었던 기사. 네. 내년이 더 두렵다. 감원 칼바람. 한국경제 기사거든요. 네. 감원 한파가 매섭게 몰아칠 조짐이다. 조선자동차 제조업계에 이어 금융업계에서도 냉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준비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년에 닥쳐올 극심한 불황에 대한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니 근데 금융계에서 최저임금 받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받죠? 회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안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은행원들이 최저임금 받고 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원 칼바람이 올 거랍니다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직원이 줄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예요. 그래서 영세 사업장 5곳 중 1곳 직원 내보냈다라는 기사에서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소상공인의 17%가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1,204곳 중 17%가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최저임금 탓으로 소상공인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최저임금 인상 탓인가? 이런 거 좀 약간 계속 우리가 좀 반복되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임대료 문제, 뭐 대기업의 갑질 문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게 최저임금 얘기만 하니까 그 주변적인 다른 요인들이 다 묻히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이 봉제 등 영세 제조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거 전부 다 최저임금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보도들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 30년 함께한 숙련 기술자. 이 가슴이 아프고 이거 유시민 작가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연봉 5천 되는 근로자들도 적용받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임금 체계가 그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노사 간에 잘 협의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 명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정부 눈기 있는지 묻고 싶어라는 이 동아일보 기사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24일 소상공인협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의 비중이 큰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줄줄이 공장을 접거나 30년, 40년 함께 일한 기술자들을 내보내고 있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 1월에도 닥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업체들의 줄 폐업과 구조조정 때문에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이 줄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좀 하나하나 볼수록 여러분, 기자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팩트 체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아니 진짜 30년 숙련공인의 세상에 최저임금을 받고 이랬어. 너무한 사례였죠. 이게. 진짜 대단한 사례네 진짜. 네. 자, 네 번째 것도 하나 보시죠.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네. 자영업자 순환시대 올해 폐업 첫 100만 곳 넘는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아예 폐업 예상 수까지 특정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이어 이들마저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누적되는 내년에는 휴 폐업 수가 보다 늘어날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좀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죠. 네. 정말 100만 곳이 폐업을 할 위기에 처했나? 그것도 최저임금 때문에. 한번 모든 탓을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탓을 다 임대료로 돌리면 다 훨씬 더 완전 많이 해결되죠. 소상공인들이고 뭐 자영업자들이고 훨씬 더 그 뭐라고 해요? 개연성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사가.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더 슬퍼. 대기업과 강성노조 임금이 더 오른대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죠. 얼마 화딱지가 납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는 힘든데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른다라면서. 자, 조선일보 제목이 더 웃긴데요.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임금 46% 더 받는다. 이게 제목이에요. 자, 최저임금 더블쇼크 현실화. 평균 연봉 6천만 원 대기업도 불법. 자, 여기 5천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이제 불법이래요. 노조가 센 것은 주 2일, 유급 휴일, 강성 노조에 사탕 주는 셈. 노조 세고 상여금 많은 근로자 최저임금 혜택 더 본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 제목입니다. 네. 동아일보도 인건비 부담 가중, 억울한 심경도 노조가 임금 체계쥐고 흔들 우려라고 했고요. 한국경제는 초봉 5,500만 원 현대기아차 직원 8,200명도 최저임금 미달될 판. 그리고 이게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한국경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봅시다. 네,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달 1일이 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직원 8,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르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약 5,500만 원이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준 미달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거다. 니네들 지금 염장 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질러야 돼. 니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최저임금 올렸는데 대기업만 기분 좋은 일이야. 이렇게 또 약 올리는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노조 세고 상여금 많은 근로자 최저임금 혜택 더 본다라는 보도를 좀 읽어드릴게요. 상여금 지급 시기는 상당수 기업에서 노사 단체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반대하면 개정이 안 된다.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는 기본급을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조가 끝까지 거부하면 기업은 급여를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더 올라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만 커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협을 해서 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려면은 임금체제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 야근수당, 뭐 시간의 수당 이런 게 많이 보존되면서 그 총액이 유지됐는데 기본급을 올려서 이제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조가 단협을 하면서 뭐 옥리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노조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이에요. 경총들이 계속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모두 최저임금 탓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되게 웃겨요. 자, 이것도 제목을 좀 쭉 5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조선일보 한 달 250만 원 쥐는데 내년엔 알바들 50만 원 더 줘야. 중앙일보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최저임금 악몽 끝내야. 명동 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 동아일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 소상공인 월 157만 원 영업손실. 매일경제에서 단돈 4만 원의 주먹 다짐 벼랑 끝 자영업자들. 한국경제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읽다 보면 저희가 막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소상공인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인식을 주고 있죠.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최저임금 안 올린 이명박근혜 때는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좋았나? 근데 아니 그때도 오르긴 올랐지만 얼마 안 올렸으니까. 얼마 안 올린.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명동상인 이야기거든요.
중앙일보의 그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 이 기사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명동의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데 장난 아닌데. 예. 아니 좀 최저임금 1,000원 사실 1,000원 정도 오른 건데 이걸 감당 못한다고. 서울 명동이 세계에서 8번째로 임대료가 비싼 상권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떠나면서 빈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버티기 힘들어. 대여섯 평짜리가 비싼 데는 한 800~900만 원 벌써. 홍대 지역의 경우 26제곱미터의 소규모 매장인데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는 4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경리단길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4년간 40%나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상권인 서촌과 연남동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골목 상권이 전국에 100곳가량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둔 지난 24일 오전 11시 기자가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에 한 일본식 라면 가게에 들어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14년 전 문을 연 그의 라면 가게 장사가 잘 됐을 땐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1층 7석, 2층 30석 자리가 꽉 찼다. 그의 직원 2명, 아르바이트 2명이 함께 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매출이 쏠쏠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가 다락같이 오르고 상권이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히 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수익도 압박을 받는다. 이런 기사도 나눴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영세사 합적 5곳 중 1곳 직원 내보냈다. 이런 기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에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60.4%가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증가한 곳은 6.2%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약간 이런 얘기죠 또. 이게 매출이 최저임금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익이 줄을 수는 있지만 매출은 왜 최저임금 때문에 그건 자기네들이 뭔 장사를 잘못했거나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황당하네요. 좀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한 명 내보내는 건 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시민사회단체도요. 지금 우리는 수입이 또 뻔해요. 여러분 최저임금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시민사회단체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에 맞춰서 회원들이 막 늘어나주지 않아요. 그렇죠. 회원은 정해져 있는데 우린 하던 일들이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저임금에 맞춰주면 그만큼 우리도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그나마 민원연은 여러분 회원들이 굉장히 그래도 저희한테 이렇게 으쌰으쌰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는 버틸 수 있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어렵게 일을 하는데 그 취지 자체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단체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이 최저임금 맞춰주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최저임금 인상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시민사회에서도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 취지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가. 자, 그러면은 또 최저임금으로 5번째. 이건 제일 웃겨요. 최저임금으로 사람 안 써. 다 무인화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 다 잘렸어 이런 거지. 최저임금 받으려다가 일자리 잃었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 한 대당 1.5명 일자리 감소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요. 요거는 매일경제에서 나왔네요. 네. 제목이 예고된 고용 한파, 영업시간 더 줄이고 무인 매장 확 늘린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패스트푸드 업계는 내년에도 대대적인 무인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직원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기계 한 대당 1.5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자동화 열풍에 최저임금 인상발 자동화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대란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소재 주방 자동화 기기 업체 K2 시스템 엔진은 올해 자동 웍과 자동 볶음기 매출이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효자 상품인 자동 웍은 중식을 요리할 때 쓰는 바닥이 우묵한 프라이팬 웍을 로봇팔이 잡고 돌리도록 자동화한 상품이다. 자, 그래서 로봇팔이 돌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 다 잘렸다는 소리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네. 무인화의 바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무인 주문기인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4배 넘게 커졌고요. 보셨듯이 아예 점원이 없는 무인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무인 주문기 임대 비용을 시급으로 나눠 계산해보면 4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임금이 안 올랐어도 무인화 시스템이 대중화된 이상 이런 변화는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다른 것도 읽어주시죠.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최저임금발 무인화 확산, 만남의 광장 주유소도 셀프로라는 기사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0.9% 오르는 등 2년 새 29% 인상되면서 무인 기계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트로스 시스템즈는 제품을 주문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작년에 한 달에 100에서 150대 나갔지만 올해는 최대 200대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잘 되는 데도 있네.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이렇게 또 키오스크 업체도 잘 누리는, 되고 키오스크 수리 업체도 잘 되고 그렇다고 한대요.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급휴일 최저임금 개정안은 폭탄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볼게요. 동아일보 끝없는 최저임금 갈등 이번엔 유급휴일 폭탄. 네. 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계약인가라고 동아일보가 내놨습니다. 매일경제는 최저임금 주유시간 폭탄, 차산업의 비명. 한국경제 내년부터 최저임금 10.9% 등급의 주유수당까지 이중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폭탄을 좋아하네. 세뇌시키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내놨어요. 자, 요것들을 좀 설명해 보죠. 네.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되면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폭탄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처장님 다 읽어드렸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거는. 제목에서 이 폭탄을 너무 많이 강조했다. 사실 최근에 신문에서 이제 폭탄이라는 단어는 거의 잘 안 쓰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급휴일 폭탄이라고 굉장히 막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폭탄은 원래 세금 폭탄 이런 걸로 많이 썼었는데 이제 원래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새로운 게 들어온 거 마냥 폭탄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참 알 수 없는. 자, 휴일 폭탄. 네, 재밌죠. 좋은 것 같아. 나도 맞고 싶어. 휴일 폭탄.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결론이거든요. 7번인데 국민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라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최종 결론이죠. 이렇게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 국민들아 일어서라 봉기해라 약간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제일 재밌는 게 6은일 칼럼 586 위선에 대한 20대의 반란. 20대야 들고 일어서라 이런 거죠. 반란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반란하기를 바래 이런 거죠. 재밌어요. 6은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논객이죠. 6은일 씨가 스마트 20대 586 꼴통들에게 나직하게 속삭여라. 알았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감정을 긁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20대가 실제로 386 세대 그리고 586 그러니까 말하는 386 아니죠. 586에게 화가 좀 나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저도 386이잖아요. 상당히 좀 나름 좋은 시기를 물론 뭐 민주화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지만 좋은 시기를 보냈어요. 이들에 비하면은 20대한테 정말 미안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옆구리 찌르는 거죠. 네. 이제 내려와. 니네가 내려와야 우리가 올라가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네. 진보 정부가 민생 경제를 망쳤다면서 20대한테 저항하라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동아일보도 국민은 최저임금 정책 최악이라고 이게 따옴표를 치고 정부는 인상폭 늘리기 강행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또 더 센 거 나오죠. 해봅시다. 이제 다음 주는 주 52시간입니다. 네네. 사실 주 52시간은 주 52시간은 네. 최저임금하고 거의 도매급으로 엮여 있어요. 네. 그래요?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다. 뭐 근데 같이 이게 주 52시간 때문에 더 심해졌다. 더 문제다. 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근데 주 52시간 때문에 문제다라는 기사도 많았거든요. 그게 한 3가지 유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늘 같이 함께 다니는 경비원 일자리 문제예요. 이 주 52시간 네. 주 52시간제 때문에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주장인데 제목을 보면 조선일보가 52시간 최저임금에 짐 싼 경비원들
주 52시간 역풍에 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 동아일보도 52시간제 한 아파트 경비원 98명 사직. 한국경제가 부산 LG 메트로시티 경비원 110명 중 98명 사표. 그러니까 한번 이 사건이 있었나 봐요. 110명 중 98명이 나간. 아니 근데 110명 중 98명이 나가면 몇 명이서 일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최저임금이나 주유 시간이 아니잖아. 이쯤 되면은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니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좀 팩트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 네. 하지만 우리 이 기사를 읽고 나면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때문에 무려 110명 중 98명이. 아니 그럼 110명이 하던 거를. 이건 거의 정리해고 수준 아닙니까 거의? 열몇 명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네. 주 그 52, 그러니까 10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 이게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있는데요.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가 다 이걸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도 그렇고.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100명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임금이 줄어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동시에 사직서를 낸 것이다.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에는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측은 내년부터 통합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앞두고 늘어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 대표회 측은 주 52시간 근무로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가 생기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해져서 경비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통합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외주를 주거나 지금 그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아파트들을 요즘 최근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경비 시스템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자체 경비가. 그리고 뭐 이렇게 자동화 시킨 다음에 경비원의 수를 굉장히 줄여놓는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경비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단지가 커도. 그러니까 막 정문, 후문 뭐 몇 명에만 그냥 하고요. 예전에 막 동별로 경비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가지고 경비원이 대량 사표낸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주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에도 보면 최저임금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최저임금이 안 올랐어도요. 이렇게 자동화되고 외주로 자꾸 경비를 바꾸는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과도하게 엮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진실을, 진실은 민원연을 부릅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큰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이거 많이 놀려먹었던 건데 게임 산업의 하락 이것도 주 52시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요것도 조선일보 넥슨 매각 또 하나의 미래산업 낙오 매일경제 신작 부재 넥슨마저 매몰 위기의 한 게임, 한국경제 김정주 떠나는 한국 게임 시장, 넷마블 등 대형업체도 흔들리거든요. 자, 이 보도에서는 매일경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하지만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이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게임 회사 실적은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실적이 갑자기 주 52시간제 때문에 정체를 할까? 넷마블은 3분기 매출 5,2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으며 NC소프트는 4,038억 원으로 44%나 하락했다. 주 52시간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세상에. 아니고 애초에 실적이 줄어드는 게 왜 주 52시간제 때문인지는 설명을 못 합니다. 아무튼 게임업계 불황이 마치 52시간제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보도들이에요. 그리고 52시간제로 인해서 자영업 피해가 엄청나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읽어주시죠. 중앙일보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자영업자 치맥의 배신, 치킨집 주점이 줄어 치킨집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 포화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심야 상권을 상징하는 주점도 마찬가지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회식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맹점 수 역시 처음으로 줄었다. 네.
주 52시간 때문에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정말 지적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죠?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네. 아니 예전에 중앙일보 생각나네요. 네. 뭐요? 주 52시간 때문에 간장게장 골목이 네네. 뭐 썰렁해졌다고. 네. 11시에 썰렁하다고 했는데 그쵸, 사진은 그쵸, 3시. 그치. 이상한 기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전 것까지 뒤지면 진짜 재밌는 진짜. 게 많은데 지금 한 달치만 뒤졌는데도 이렇게 네. 웃기잖아요. 좀 정말 작작해라. 정말 작작해라가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 오죽하면 어제 우리가 이 기사를 올릴 때 올린 그 글이 정말 재밌던데. 지역아동센터 예산 부족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어제 냈거든요. 이제 이것도 정말 가관이에요. 이거 이제 조만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요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가 쓴 코멘트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재밌는 거야. 기자님, 기사가 이 모양인 것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이렇게 물어놨어.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런 그지 같은 기사를 쓰는 것도 최저임금 때문이냐 이 말인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것부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 지금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봅시다. 네. 일단 보도량을 살펴보면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조사한 기간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인데 그 4주간 동안 부동산이란 이제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이제 632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경이 뭐 187, 한국경제가 178, 조선일보가 72건, 중앙 50, 동아 50, 한겨레 41, 경향 46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같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유형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사례들만 이제 가져온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웃겼거든요. 이거 이 조선일보가 어떤 그 기사를 내보냈냐면 요즘 20대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기사를 하나 내놨어요. 그거 뭐야 또? 그래서 이 기사를 일단 읽어볼게요. 이거 재밌다 이거. 네. 어떤 기사였냐면 직장인 이상호 씨의 주말 데이트 장소는 영화관이나 카페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체 사무실이다. 진짜? 이게 뭐야? 야 이거 이거 재밌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서울 용산구와 양천구 중개업소 5곳을 돌았다. 그게 뭐야? 네. 차를 마시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시세, 상권, 학군 정보를 물어봤다. 당장 결혼하거나 집을 살 계획은 없지만 매달 한두 번은 부동산 데이트를 한다. 위 씨는 중개업자를 미리 알아둬야 조건이 좋은 집을 먼저 소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워 듣고 임장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임장? 이름도 있어요. 이게 임장 데이트래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을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걸 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임장 데이트라고 조선일보가 말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부동산 그 카페에서 이제 임장이란 단어만 나오지 임장 데이트란 말은 없어요. 그게 세상에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근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대들에게 야 너네 이제 부동산 다니면서 데이트해. 데이트하고 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집 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부동산을 돌아봐요. 뭐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요즘 20대들이 이렇게 그 후식 거의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요구르트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식으로 그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부동산 데이트를 한다고 해요. 아니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이렇게 한대요 부동산 데이트. 진짜? 농담이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 아닙니까? 갈 정신이 있나? 나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황당하네. 진짜 20대들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사들이 많았다.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진짜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것만 어떻게 특집으로 하나 하고 싶을 정도로. 부동산 임장 데이트. 네, 임장 데이트. 하나 배워갑니다. 네. 앞으로 데이트하실 때 부동산 가십니까? 무슨 소리야? 저는 20대가 아니라 안 갑니다. 30대라서. 네, 이런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 인상을 가지고 폭탄이라고 이제 호들갑을 떨었던 기사예요. 또 폭탄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부세나 아니면 보유세 계산할 때 공시지가 너무 낮게 잡히니까 집값 대비 실제 매매가 대비 낮게 잡히니까 공시지가를 올렸을 뿐인데 폭탄이라고 이제 호들갑을 떠났던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공시가 1년에 5억에서 10억 단독주택의 보유세 폭탄이란 기사에서 은퇴자 김모 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공시예정 가격 통지서를 뜯어보고는 눈을 의심했다.
서울 마포구 2층짜리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이 4억 8,900만 원에서 단 1년 만에 9억 7,300만 원으로 2배가 된 것. 김 씨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28년 된 집에 올해 64만 원 붙었던 재산세가 3년 뒤에 220만 원까지 오른다더라며 1층과 지하층 세줘서 받는 돈 연 1,000여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다. 뭐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진짜 좀 너무.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월 1,000만 원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 다른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이게 사실 공시가격이 4억에서 지금 9억 올랐다고 2배 뛰었다고 좀 뭐 난리 났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얘기는 집값이 이렇게 뛰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쵸. 4억에서 9억이 떴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값이. 아 이게 놀라운가? 그래 너무 좋아서 놀랐다는 건가? 약간 놀랐지. 내 집값이 4억에서 9억이 됐으니까 놀랄만 하지. 그런데 기사는 아예 반대로 쓰는 거죠. 월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년에 200만 원 정도를 내야 됐다니 진짜. 너무 읽으면서 지금 너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집값이 그러니까요. 올라서 그런 고민. 집값이 2배도 오르고 월 수입 1,000만 원 들어오고 로또 맞아가지고 그 제세공과금 내는 게 너무 가슴 그러니까요. 아픈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니 너무 놀리지 말자. 네, 부동산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저희가 잘 모르는 거 주제 나왔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편안 두고도 지금 계속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보수 언론들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선심성 복지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기금 고가 시점만을 부각하면서 계속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다들 말을 해요. 고갈될 수밖에. 애초에 그 설계 자체가 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가입시키려고 과하게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을 과하게 이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그리고 애들도 안 나가지고 큰일 났어 앞으로 애는 적으니까 큰일이긴 하죠.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적은 아이들이 이 많은 노인들을 먹여 살릴 것이냐 이게 실제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일단 보도량부터 보시죠. 네, 그 같은 기간이었고요. 총 보도량은 239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슈보다 살짝 좀 적긴 하죠. 근데 이제 매일경제는 58, 한국경제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이 아무래도 경제지다 보니까 이 경제 정책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보였고, 그렇죠. 조선일보가 35, 중앙이 30, 동아가 25, 한겨레 경향은 18건씩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주장들을 몇 개 네. 보죠. 지금 저희가 2개 정도 네. 이제 얘기했죠. 네. 첫 번째는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또 폭탄.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폭탄 돌리기라고 하면은 그냥 공포심만 계속 조장을 하는 거잖아. 누가 이 폭탄을 맞을 것인가 그런 건데 중앙일보에서 특히 많이 썼어요. 사실 중앙일보만 썼어요. 이 폭탄 그래요? 돌리기라는 표현을. 제가 찾아봤는데 중앙일보밖에 안 썼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썼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읽어볼게요. 100만 원 연금 좋지만 폭탄 돌리기가 문제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폭탄 돌리기 여전. 국민연금 개편안,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 복지부, 국민연금 폭탄 국회로 던졌다. 사지선다 국민 혼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네. 폭탄 돌리기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 나한테서만 안 터지면 되잖아. 탁 던져지고 탁 던져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계속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국민연금을 그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개편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폭탄이 안 터져야 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몇 가지만 손보고 그냥 조용히 확 던지고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더 우리가 그 정권하고 무관하게 평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장기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 이런 게 필요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폭탄이라고만 생각하고 회피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제 또 아주 세대 갈등을 막 부추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정말 젊은 친구들이 노인을 봉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갈등을 부추겨서 결과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고민을 언론이 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여러 건 있네요. 조선 둘, 중앙 둘, 동아셋,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매일경제 거 읽어드릴게요. 네. 노후 보장 월 100만 원 맞췄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 떠넘겨라는 작년 12월 15일 기사입니다. 노인들의 연금 소득은 올라가지만 이후 미래 세대에 줄 연금이 바닥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누락시킨 것으로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장인데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토론 프로그램이나 또는 시사,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요. 외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제도적으로 복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네네. 그런 길을 좀 제시해주는 언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이렇게 막 비판만 하지 말고. 부탁해요.